각오하고 오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가 대부분 무장해제가 들어간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강도가 똑같진 않으신데 횡단도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횡단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썼지만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고민하게 된 건 제가 접근한 방식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살아온 맥락상 어느 정도 지정학적인 대한민국의 상황, 사회 상황 이런 거하고 연결을 지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서 답이 안 나올 때 어느 한 권을 참조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띵커들이 모여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그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과 토의를 할까? 라는 영순위로 떠오르신 분이 우리 김남수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를 거대한 이 전화번호부 책을 한 번에 이렇게 찢는 듯한 악력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안 주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실제계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처음부터 실제계를 전략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실제계였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무력한 거죠. 예술이라는 것은 진짜 실행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라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 얘기한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라고 하는 것이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임이라고.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실제계를 낳는 것은 결국 무책임한 상상계에 철없는 아이 같은 드림타임이었던 것이죠. 실제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무지해가지고 정말 나이브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실제계를 출현시키잖아요. 정말 충분히 알고서 상징계라고 하는 그런 지식의 세계에서 충분히 알고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죠. 그게 소위 이제 슬롯 다이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냉소적 이성이라는 세계인데, 알게 되면 일단 실증이 나죠. 알면 재미가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6도 올라갔다고 하더라.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게 돼요. 하지만 슬롯 다이크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어떤 일이죠?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는 가로 열고 점점점 가로 닫고 라고 행동한다, 이렇게 돼서 가로 안은 뭐냐면 나는 그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겠다 이거죠. 지구가 6도가 오르건 말건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샴푸로 머리 감고 그냥 가솔린 차를 몰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냉소적 이성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상계의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그 상상계라는 것은 지금 구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태광 같은 한국의 1급 지성은 락강이 모든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기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러면 정답이 존재한다면 남아있는 거는 정답을 암송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티스트가 하는 것은 어찌됐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상상계를 들여다보면서 상상계가 그 상상계의 어떤 구조 접속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상상계를 어떻게 구멍을 낼 것인가, 구멍을 내는 것이 실제계라고 하는데, 이 가위바위보 게임 속에 아티스트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선취돼 있었어요. 일찌감치 무엇인가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버리진족의 드림타임이에요. 굉장히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민기라는 그 유명한 가객이 있었죠. 그 사람이 네, 지금 들으신 게 1970년 초에 김민기 씨가 발표한 공장의 불빛이에요. 테이프를 2,000개를 만들어서 복사를 다 뿌려놓고 자기는 김제에 은거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 녹음이 완성된 후 카세트 테이프 2,000개를 복사해 세상에 던져놓고 김민기는 바로 김제로 내려온다. 공장의 불빛 때문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78년 말에 작업이 들어가서 79년 초에 그거 이제 불법이죠. 불법 카세트를 이제 만들어서 녹음하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제 이름을 사렸습니다. 그 스카스테프를 붙였는데 근데 그게 대포가 들고 나면은 불보듯이 훤하죠. 거기에 관련된 뭐 그러나 어쩌다 100명 가까이 들려서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날 일은 너무 불보듯이 훤하고 그 책임자 씨가 통째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분이 옮기고 그리고 혼자 촌에 가서 들판에서 혼자 잡히었다는 뭐 그런 심정으로 만약 잡힌다면 혼자 잡힌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고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고 고문 앞에서 그 이름들을 불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었다. 결국 방법은 스스로 그 이름들을 읽는 방법밖에 없었다. 김민기는 끊임없이 최면을 걸었다. 심지어 그 마스터 페이드 3개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 게 그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라는 노래것은 그렇게 현장에서 완성돼 비장한 각오가 싱거울 만큼 1년이 다 가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민기의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것은 곧 그 테이프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목숨을 걸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2000개의 테이프는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인가. 김민기가 테이프의 행방을 최초로 확인한 건 광주의 뜰불 야학 그 강당에서였다. 테이프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악보도 없이 전달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와 대사를 외웠다. 복사를 거듭한 테이프의 음질은 최악이었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가사집을 봐가며 노래를 배우고 마침내 그것을 무대로 올린다. 테이프가 연출가였고 테이프가 악보였다. 오직 테이프로만 존재했던 공장의 불빛이라는 노래것은 그렇게 현장에서 완성되는 기이한 기록을 남긴다. 그날 김민기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때 봤을 때 그때 너무 쇼킹했죠. 자기가 뭐 만들었는데 그거가 실제로 이렇게 형상화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근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렇게 전달은 안 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얘기, 자기네들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거의 그냥 고함을 치듯이 아우성을 치듯이 그렇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달은 잘 안 됐지만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저는 그들은 이제 받아 듣게 되죠. 근데 너무 강렬했었어요. 그 부분하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아예 그런 곡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공장의 불빛이 올려졌다. 테이프 형태로만 존재하던 불완전한 뮤지컬은 그렇게 노동자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불완전함을 끝내 완전함으로 바꿔낸 그 집단적 창작 행위를 어찌 눈부시다 하지 않느냐. 이제 과연 어느 시대가 다시 와 우리는 또다시 그런 창작의 순간을 맛볼 것인가. 그것은 불모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피워올린 빛나는 창작, 그 눈부신 완성이었다. 거의 뭐 막말로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뭐 울부짖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도 만드는 사람이 그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생깁니다. 그 뭐 함부로 만들면 누구나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또 무시무시한 책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으로서 딱 봤을 때 무시무시하죠. 무섭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김민기 선생이 그 했던 행위가 사실은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 아트의 가장 퍼펙트한 버전인 것 같아요. 테이블 이렇게 던져줬어요. 바이러스처럼.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신한테 잠재되어 있는 지성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안무도 노동자들이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만든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거 때문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김민기 선생의 평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뒤에 나오면 좋은데 사실 계속 찾기 힘들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신이 처음에 한 것은 노래극이었다. 그게 이제 공장의 불빛과 아빠 얼굴 예쁘네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박정희 죽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죠. 그 지하철 1호선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한 것은 뮤지컬이었다. 노래극이든 뮤지컬이든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굿이다. 자신이 제안한 것은 굿이었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성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그 분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혹독하던 시절에 정치적인 도구로서 예술 운동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장 저층에 저리로 흐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상상계의 어떤 포텐셜을 끌어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들춰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거는 김민기라는 한 그 가객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최근에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한 1년 전인가 김기덕 씨가 그 이야기쇼 두드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듣는데 당신은 할리우드 영화를 보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요, 나는 할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최근에 본 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다 그 영화가. 내가 이제 관점을 그 카메라 삼각대로 딱 이렇게 관점을 주고 이렇게 보는데 만드는 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화도 그와 같은 시선에서 봐주기를 요청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타고 내부에서 격렬하게 뭔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네. 벌써 좀 지각했긴 했지만 30분을 썼네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저 생각에는 고아 무의식, 네. 이중구석을 떨치고 억압당하지 않은 무의식, 대칭적 무의식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백남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84년 7월 5일 KBS에서 방송이 됐어요.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턱 이렇게 나왔어요. 분홍 넥타이를 메고 넥타이는 피아노가 그려져 있죠. 멜빵을 한 똥똥한 사나이가 나왔어요. 김화영 그 불문학자가 선생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4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셔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굉장히 뻔한 질문이거든요. 외국 사람들한테 오면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런 질문이에요. 그 무슨 관광용 질문인데 백남준은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30년이면은 원래 도로 마찬가지인 법이요.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태극이 되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하영 씨가 좀 뜨끔했죠. 한 바퀴 돌아서 원래 그러면 돌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듬의 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새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그렸어요. 그림을. 피드백, 피드포스. 피드백은 과거를 이렇게 감아드리는 거죠. 피드백, 포스는 미래를 감아드리는 방식이에요. 두 개를 연결하니까 나비 끌기가 되죠. 로렌츠가 발견한.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는. 이게 4분의 4박자 지휘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나비 끌기를 갖다가 자기 비디오 아트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렇게 깔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서양의 1급이 된 다음에 미술사에 등재된 다음에 위대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예술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뭐라고 예술이 아닌데 그들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저놈을 어떻게 한번 제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술을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피카소라든가 뒤샹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술가가 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많이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런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없는 가운데 베를린이라든가 지금 현재 베를린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뛰어들어가요. 거기는 아직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술사라고 하는데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형적이고 덩어리가 져 있고 그냥 이렇게 빵반죽 같은 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래에 예술의 역사에 등재가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도 미술사를 펼치면 등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등재되고 있는 작업은 플럭서스가 등재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서로 헤게모니 다툼을 하면서. 백남준은 아직 존 케이지도 등재가 안 됐거든요, 미술사에. 그 다음이겠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백남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입장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무형적이고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진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라고. 그러면서 세계를 보라. 세계의 역사는 우리한테 알려준다. 주어져 있는 게임의 규칙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게임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세계사, 거대사, 지구사라고 하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어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도라는 거는 정방향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넓어지죠. 과대평가가 되죠. 그리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과소평가가 돼요. 이게 마샬 호지슨이라는 시카고대 역사학자가 지도라는 거는 가장 서구 백인 중심적이라고, 사기라고 일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럽, 이제 서유럽 전체를 다 합쳐도 인도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인도는 요만하고 서유럽은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서유럽에 실제로 정말 처음 가는 무지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조전한 목수가 있어요. 그분이 유럽을 이렇게 다 순방을 하셨는데, 유럽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왜 유럽이 이렇게 작을까? 내가 알기로 지도상에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냐면 그분은 몽골 만주를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 만주라고 하는 영토는 기분에 좀 작아요. 서유럽은 우리 기분과 관념에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유럽에 갔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없어요. 가서 유럽이 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학의 새로운 조류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주창하신 분이 호주의 맥쿼리 대학의 데이비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에 지구사 연구소 개건 교수로 와 있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지구 전체 역사를 에펠탑의 높이라고 치자. 그러면 1750년 와트가 전기기 기관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이전에 2500년의 인류사를 다 그냥 재조합을 하고 다 왜곡 굴절을 시키는데, 그분만의 역사, 한 250년 정도의 역사라는 거는 에펠탑 꼭대기, 가장 꼭대기 위에다가 올봄에 칠한 페인트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게. 근데 그 역사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에펠탑 전체 역사가 그 페인트 두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서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역사의 무게를 문의하면 그 페인트 두께가 에펠탑의 본질이라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에펠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빨리 시각 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크리스찬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를 139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팡 터지는 것부터. 그렇게 하니까 공룡은 2억 6,500만 년서부터 8,500만 년까지 1억 8천만 년 동안 지구를 점령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화석만 있잖아요. 1억 8천만 년 동안 진화를 했다면 파충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몸집이 커지잖아요. 뇌도 계속 커지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공룡은 거대사 관점에서 지구의 주인이에요. 또 하나는 6천만 년 전에 공룡하고 고래하고 바톤 터치를 하죠. 전 지구에 처음으로 고래라고 하는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고래가 출현하자마자 지금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돼요. 처음부터 소음 속에 그 소나음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죠. 고래라고 하는 것이. 그 이태백이나 그 두보처럼 가군이 있어요. 운을 맞출 줄 알아요. 운이 있는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7해리 내지 8해리 아주 심해로 잠수하는 유일한 포유동물이에요. 어류까지 다 합쳐도 표면과 심해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7해리 정도에서 노래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바다 그 영역에 있는 고래들은 다 듣게 된다고 해요. 즉 지구촌 글로벌 스타일의 네트워킹이 고래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고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알 수가 없죠. 고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고래를 잡아가지고 걔 고기도 먹고 향유도 뽑아 쓰고 그런 건 관심이 있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생태학을 꾸며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사 있죠. 그냥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왜곡과 굴절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거대사라고 하는 거는 139억 년의 역사고 지구사라고 하는 거는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여기도 말할 수 없는 서구 백인 중심에 덤탱인 시우기가 있는 거죠. 175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다 그냥 역사 왜곡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지만 서구 백인들이 역사 왜곡한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서구 애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배자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1955년에 육당 최남생이 쓴 한 편의 시입니다. 자유신문에 이런 시를 썼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데이비드 크리스찬 표현에 따르면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한 지구사가라는 표현을 써요. 직경이 태양만한 반사경을 만들어서 지구의 팔면에서 마주서도 빛을 찐대. 반사경을 8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그 빛의 반사에 의해서 쓸쓸고 무서운 어둠, 도망 아니 갈려.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직경이 지구만한 대반사경 만들어서 태양계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허처비를 해둘진데 적어도 우리 세계는 밤이 없지 않으리. 밤이 없어요. 광명 세상이죠. 태양계뿐만이 아니에요. 은하의 별을 모아 원자 광원 만들어서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원자 광원 만들어서 오리온 성자에 빙글빙글 방사를 하면 우주 보광명화가 실현될상하여라. 하여튼 그 배포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만 어쨌든 배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주사 거대사적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한 사회에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북쪽이 막혀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거의 체면 상태에 그러면서 뭔가를 잘해보고자 하잖아요. 관점이 열리지를 않는데 관점 자체가 열리지 않는데 굉장히 잘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작년에 그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던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정말 안타깝게도 헌책방에 널려 있어요. 제가 헌책방에 자주 가는데.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쓸만해요. 지금도 읽을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쪽이 막혀 있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남한 사람들의 섬나라 근성을 비판하거든요. 유럽 애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고 쳐요. 벨기에에 살고 있다고 쳐요. 얘가 철이 들잖아요. 사춘기가 되고 철이 들면 우리 북쪽에 네덜란드가 있고 남쪽에 프랑스가 있어. 배낭을 하나 메고 북쪽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프랑스로 또 걸어간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남의 나라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대지의 감각, 활보의 감각을 갖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그런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스트리트 외에는 없어요. 대지로 나 있는 길, 초원에 길이 없는 길을 스스로의 걸음에 의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어준은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을 닥치고 정치해서 어느 한 장에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예리하게. 그 사람은 정말 예술가인 것 같아요. 관점을 열거든요. 물론 뭐 그 책을 이제 더 읽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드림타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전제가 없이 무전제로 사고하는 방식이 바로 실제계를 열 수 있는 상상계의 어떤 힘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괜찮을 것도 같네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아유, 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저희 좀 늘어져도 되죠? 네. 누가 막아? 절대 안 해요. 저녁 약속.
네, 지금 보신 게 레인보우 서펜트라는 거예요. 무지개 뱀. 무지개 뱀이라는 것이 아까 그 검은 뭔가 그 에너지 검은 흐름, 네, 훑고 지나가죠. 지나가니까 생명이 그냥 뼈만 남고 또 나무는 의자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숲은 황폐해지죠. 뉴질랜드 애버리진족들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온 서구 근대예요. 그 표현이. 근데 어느 그 생명을 원래 잉태했던 뉴질랜드의 그 애버리진족의 창세 신화에 나오는 한 무지개 뱀이 아니죠. 하나의 그 가느다란 뱀이 지하에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를 불기 시작을 해요. 즉 악기가 구동이 돼요. 그래서 그 공명, 소리의 공명에 의해가지고 사운드가 빛으로 바뀌죠. 무지개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세계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오브 더 레인보우가 되면서 다 치유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이렇게 압도적인 비대칭으로 모든 것들이 넘어갔었는데 그것이 대칭적인 세계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씻김굿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100의 역사적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거를 복구를 해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한 이 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씻김굿일 텐데 그들한테는 무지개 뱀이에요. 근데 애버리진족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드림타임이라는 것이 푸코나 들레즈라든가 또 인류학자들의 세계, 또 엘리아드의 세계, 종교학자, 또 가까운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 그 대칭성 인류학이라는 문제작을 썼죠. 그 세계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드림타임이라는 세계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락강을 상회하는 훨씬 더 레이어가 깊은 세계에 하부와 표면이 부딪힐 때 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예요. 사실은. 설명 좀 필요할 텐데 드림타임 자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림타임을 살아가는 동물이나 식물은 에너지 장에 담긴 원형 상태이다. 즉 드림타임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들, 서브스텐스의 세계가 아니에요. 에너지 플로우의 세계예요. 에너지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게 명사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드림타임의 세계는 이건 전부 동사의 세계예요. 다 무엇인가로 또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세계죠. 뭔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세계죠. 카스타네다, 돈 후왕의 가르침을 썼던 그 카스타네다는 나는 이 세계가 무엇보다도 우선 에너지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라네. 고정되어 있는 이 세계 자체를 에너지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게 드림타임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포텐셜을 에너지 차원으로 호출하는 방식이죠. 물질의 견고함을 유동화시켜가지고, 요즘 표현에서 액체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태에 시키도록, 또는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차원이죠. 네,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트슨의 이 책이거든요. 마음의 생태학. 그런 세계, 마음이 무의식을 쓰는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는 중복 현상, 의미, 일정한 유형, 예측 가능성, 정보, 억제에 의한 랜덤, 임의성, 축소 현상을 창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 세계에서는. 네. 그런 세계라고 하면 바로 변신이 일어나는 세계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에너지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내가, 인간과 비인간이 접속을 하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들러붙는 세계예요. 내 자신이 저 바깥에 있는 풀이 되는 세계죠. 선불교의 세계하는 내가 그것이다. 황지우식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너다. 말은 쉽죠. 근데
아티스트만이 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가 일어나는 것은. 근데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각, 무감이라고 하죠. 소위. 그리고 구판에 있으면 이런 감각이 계속 이렇게 들썩이게 되는데, 드림타임은 그 차원의 뉴질랜드 버전의 다름 아니에요. 결국은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금 상실되어 있을 뿐이죠. 다른 동물로 변신할 때 코피를 흘리게 되고, 변신적인 듯한 무용수 한 명과 반인 반수 둘,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암벽화에서 발견된 이미지로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다. 라스코나 알타미라, 최근에 그 베르네 헤어쇼그가 그 잊혀진 꿈의 동굴에서 얘기했던 쇼베 동굴 마찬가지.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내가 에너지 상태로 변형될 것만 같은 일촉즉발, 어느 한순간에 그 상태를 1960년대 히피들의 세계에서는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성의식 상태. 내가 금방이라도 다른 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환각이죠, 환각.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세계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은 버섯과 선인장과 LSD 세계죠. 우리한테는 지금 있지 않아요. 1969년, 제가 기억하기로 1969년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약물 금지령이 떨어지거든요. 68 혁명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그리고 70년대는 인간 의식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은 중단되게 되고 뇌과학으로 전환되게 되죠.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물론 이제 뇌과학도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푸코의 어떤 책이라든가, 뭐 들레즈의 어떤 책, 전부 68 혁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변성 의식 상태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들레즈의 박사 논문 중에 부 논문이었던 의미의 논리라는 책이 있죠. 1장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앨리스가 버섯을 먹었을 때 키가 이만큼 커진 만큼 그는 키가 작아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이 폭을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폭, 스칼라량. 그러니까 이만큼 커졌던 것이 다시 반대쪽 버섯을 먹으면 키가 작아지게 되겠죠. 간격을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앨리스가 버섯 먹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앨리스가 인도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쐐기벌레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왼쪽은 키가 커지는 거고 오른쪽은 키가 작아지는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쐐기벌레. 그 쐐기벌레가 귀찮다는 듯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그리고 버섯을 먹게 되니까 키가 커져요. 그 버섯이 빨간색으로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데 하얀 땡땡이 무늬가 박혀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항상 그 무늬를 써요.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죠. 툰드라에 있는 술록들이 눈밭을 헤치고 버섯을 먹는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엘리아드의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보세요. 거기 보면 술록이 눈밭을 헤치고 광대 버섯을 캐 먹는다. 그런데 술록이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면 그 눈만 노랗게 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키모족이라든가 또 네네츠족, 이로코이족, 그런 사람들이 그 오줌이 섞여 있는 눈을 받아서 먹어요. 왜냐하면 그 성분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환각이 빠지게 되죠. 산타클로스가 굴뚝에 들어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전설이 만들어진 라플란드에 있는 굴뚝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천막집에 툰드라 하계에 천막집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유루트라는 천막집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기본적인 천막집이죠. 그리고 몽골에 오면 그거를 게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그걸 파오라고 하죠. 근데 내려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뻥 뚫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타고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오면 돼요.
불났을 때 소방수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그 하는 그 방식 있죠. 나무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산타클로스의 고생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좁은 벽난로를 타고 이렇게 그 굴뚝을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 맞지가 않아요. 원래는. 그리고 그 뚫려 있는 그 구멍 자체를 브르칸이라고 하는데 그 기둥 자체를 그것이 바로 천신을 얘기해요. 하늘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환각이라고 하는 트랜스라고 하는 의식 상태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각 상태에 있는 한 증여자가 위대한 증여자가 사슴썰매를 타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는 증여하는 어떤 방식 포틀렛이죠. 내가 한턱 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이 마을 주민들한테 내가 한턱 쏜다. 이게 에스키모인들한테는 포틀렛이라고 하는 행위죠. 그 행위를 하는데 신화화 되는 거죠. 판타지화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변성의식 상태라고 하는 하나의 막을 통과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1950년대 미군의 GI 문화와 더불어서 일단 미국에 보고가 됐어요. 주한미군으로 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꿈의 나라야. 어디 시골집에 갔는데 뒤뜰에 대마가 피어 있어. 그대로 다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마를 피우고 있어. 예, 그러면서 갑자기 대마 관리법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좋았던 환경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이 1950년대는 꿈의 나라였어요. 아니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몰랐죠. 주한 미군들이 와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인력 보고서를 이렇게 날렸거든요. 본국에다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의식이 무당한테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만주나 몽골이나 시베리아 무당들은 여전히 광대버섯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무당은 어때요? 죽으라고 작두쇼를 해야 되죠. 트랜스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죽으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트랜스가 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기질이 있는데 그 방식이 일반형으로 따져봤을 때 변성의식 상태, 즉 트랜스이자 환각이자 변신의 상태를 지향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고체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동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연애 감정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일체가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런 방식, 이런 의식 상태가 지금 우리한테 열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게 많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레즈의 앙티오이디푸스라는 미쳐버린 책이 있잖아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약을 먹고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푸코가 쓴 어떤 책 읽어도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미친 책들밖에 없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됐죠.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하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몇 가지 책만 그렇고 또 그 몇 가지 책만 지금까지 우리한테 읽히고 있잖아요. 사실 그 후에 나온 책들은 심하게 얘기해서 별 볼 일이 없죠.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잘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무엇, 실제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변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화들이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라스코에 있는 그 변신하고 있는 샤먼의 그림 옆에 새 그림이 있잖아요. 솥대를 하나 세우고 발기한 상태에서 화살을 맞은 들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반군의 암각화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이 샤먼이 왜 발기하고 있냐면 렘 수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요. 예. 눈을 파르르 떠는 그 수면 상태죠. 꿈을 꾸는 그 상태. 예. 변성의식 상태가 된 거죠.
아이들은 엄마들 먹고 한 16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눈을 보세요. 눈꺼풀이 계속 16시간 동안 파르르 거리고 있어요. 16시간 동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샤머니인 거죠. 잠재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되고 있는, 무엇으로든 변형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르지 바타이어가 에로티즘에서 그에 대해서 아주 이게 감동적이다. 그 옆에 있는 들소는 내장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기상천외하고 모호한 이미지인데 정말 감동적이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바타이어가 감동받은 건 이 장면하고 중국에서 한 여인이 나무에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가슴을 도려낸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해롱그리면서 황홀경에 사로잡힌 유명한 그 고문사 장면이 있어요. 이 두 장면을 가지고서 사실은 에로티즘을 쓰게 돼요.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에로티즘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장면이에요. 굉장히 환각적이죠.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신체를 훼손당한 채로 죽어가면서 이렇게 눈을 헷가닥 이렇게 뒤집히는 그거는 바타이어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그거는 멀쩡한 사람이 제가 너무 이렇게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경우를 따지고 보면 그런 트랜스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소위 태주무, 공창무, 복화무 또는 명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 같은 표현인데 신인 합일이에요. 내가 샤먼이에요. 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보통의 무당은 뭐냐면 무당 자신의 목소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서 점을 친다든가 그 무가를 한다든가 공수, 신탁을 내리게 돼요. 근데 태주무나 명두는 어떠냐면 신의 목소리로 그렇게 해요. 신 자신의 목소리로. 신인 합이래요. 그래서 순 우리말로는 세탄이, 세틴이, 세친이라고 하는데 표준적은 세탄이, 새를 탄 자예요. 새를 탄 사람. 새를 타라고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새가 뭐냐 하면 꿈을 꾸다가 죽은 어린애의 신이에요. 동자신이죠. 동자신이 새가 된 거예요. 그 새를 타고 있는 샤먼. 정말 그게 기묘한 표현인데, 예. 그래서 가끔 이 태주무 또는 명두는 점을 치다 말고 새 소리를 내요. 예. 그리고 보통의 그 목소리는 아이 목소리죠. 아이 목소리와 새 소리가 섞여 있는 이상나릇한 샤먼인 거죠. 그런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통 새를 탄다라고 했을 때 승마 할 때 그 승자 있잖아요. 타다. 그뿐만 아니라 몸을 그 신과 내가 몸을 주고받는, 그 다음에 서로의 몸이 들러붙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합체되어 있는 상태. 염이라고 하는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데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가면 거울이 있어요. 구리거울이. 몽골에도 구리거울이 있고요. 시베리아에도 있어요. 터키에도 은거울이 있어요. 구리거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에 가면 거울이 없어요. 이슬람이 8세기에 침입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샤머니즘을. 대신에 뭐가 있냐면 벽마다 장식물이 있어요. 금속 장식물이. 그걸 뒤집으면 뭔가 이렇게 형체가 있어요. 즉 이슬람에 의해서 변형됐어요. 금속 장식물로. 근데 이것을 두고 명두라고 하는데, 소위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만명 부인하고 가야의 그 왕족이었던 서현 장군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냥 야합은 들판에서 그냥 섹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만든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점을 쳐요. 정병호라고 한국 그 무용사 연구를 하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명두로부터 깽가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세요. 깽가리를 치면 명두의 그 어슴푸레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드림타임에서 악기를 막 연주하니까 무지개가 빛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꽹가리가 사방팔방으로 마치 민들레 꽃잎처럼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게 명두로부터 꽹가리. 근데 꽹가리 자체의 그 소리가 요란하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빛하고 관계돼요. 빛나는 소리예요. 빛.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왔어요. 명도. 근데 이 거울은 볼록한 면이 뒤집혀가지고 오목한 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오목한 면은 해와 달이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볼록한 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왜? 그 거울 자체가 신의 얼굴이에요. 아이의 얼굴인 거죠. 죽은 아이의.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김민기 선생 아까 얘기했던 그 샤머니즘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계. 네. 근데 이 거울은 남한에 고립되어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몽골, 시베리아 일대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에고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데 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와 세계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세계 자체가 보여요. 굉장히 성능이 나쁜 거울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거울은 19세기에 대중화가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 베르사유에는 16세기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 이탈리아 그 유리공 자체들을 산업 스파이를 동원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베르사유에 있는 거울의 방 자체가. 거울의 성능도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를 해서 결국 프랑스가 망하게 되거든요. 거울의 방 때문에. 기원전 1세기에 유리 거울이 출현했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 거울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기원전 3500년서부터 18세기까지는 전부 뭐냐면 구리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정원에 가잖아요. 뭐 명절 호텔 간다든가, 뭐 선교, 개정에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경과 원경을 동시에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눈앞에 있는 경치와 저 멀리 있는 경치를 한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몽골 거울 톨리의 감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람 얼굴을 보고 있지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건 매지가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명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럼으로써 그 낌새를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얘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드리워지는 어른거리는 어떤 상을 보아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빛을 상대하는 도구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손거울이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의 얼굴을 비춰요. 그래서 뭐 꾸지람 당하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이것이 몽골 거울 톨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여기 지금 사진이 좀 작긴 한데 보세요. 13세기 몽골군들이 가슴에 전부 구리 거울을 착용하고 있어요. 일렬횡대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가슴을 펴고 이렇게 진격을 해요. 그러면 신의 눈부신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문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죽여요. 적병들을. 다가오기도 전에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그 공포의 소문이라고 무시무시한 무기. 또 하나는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눈부신 반짝거림이 삽시간에 그들을 이렇게 침투하는 거죠. 락강의 표현에 따르면 응시라고 하는 표현은 바다 위에 떠있는 깡통이 반짝거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반짝거리는데 제가 내 눈을 찌른다. 그게 응시라고 하는 거죠. 게이지. 근데 이때 이미 13세기에 몽골 거울은 게이지가 발생했어요. 금속 거울이 너무 반짝거리니까 다들 겁을 먹는 거죠. 누군가 나를 쏘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하죠. 그와 같은 것을 응시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빛을
통과해서 그 전체를 보아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지리학적이고 우주론적인 이 낌새. 그래서 사전, 백과사전 모든 지식의 저장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상을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상이 여기 다 비치는 거예요. 구리거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무당집에 갔을 때 벽에 이렇게 슬쩍 돌려 세운 명도에 깃들여져 있는 감각이에요. 백남주는 63년에 거울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서재 공간에다가 은박지를 마구 구겨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요. 첫 번째는 kill yourself, 너 자신을 죽여라, 에고를 죽여라. 두 번째는 뭐냐, 빨가벗고 이 거울 앞에서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수행문을.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자신을 봐라. 몽골 거울이 아닌가 싶어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른 단서들이 있긴 한데, 정말 이 장면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구겨진 은박지를 이렇게 해놓고는 뭔가가 어른거리는 어떤 에너지, 낌새, 기척, 징후 이런 것들을 읽으라고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객이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서구 백인들이었어요. 이런 보기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섯도 없잖아요. 근데 수원 그 광교산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은밀하게 독버섯을 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 재단에 있는 관계자가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사람들은 독버섯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환각버섯이요, 이러더래요. 예, 소위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마가 끝나고 가을 장마가 끝난 후에 이제 집중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거든요. 버섯을 먹지 마십시오. 소위 이제 그 캠페인을 이기고 그 버섯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뭐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왜 기본적으로 인사불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려고 그래요. 최길성 선생님이 지금 일본에 어디 모 대학의 교수로 계셔요. 인류학자로. 근데 기본적인 의문이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멀쩡한 채로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술을 마시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퍼질 때까지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사라질 때까지 마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일본 프로야구단에 소프트뱅크라는 그 야구단이 있는데 그게 회장이 손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단주가. 그 사람이 처음 프로야구단 인수했을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우리 프로야구단을 한류 드라마처럼 경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후속으로 들어가니까 첫째 뭐냐면 쪽대본의 전략으로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아주 최악은 뭐예요? 쪽대본이죠. 아니 지금 크랭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본이 없어. 그리고 큐 사인 나기 뭐 몇 분 전 또는 심지어 몇 초 전에 대본이 옆집에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대로 대사 연습도 안 된 채로 막 치열하게 그 드라마를 만들죠. 근데 손정희 회장의 주장은 뭐냐면 마지막 1초의 에너지까지 다 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드라마가 한류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마지막 1초의 에너지까지 다 짜내서 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6개월 전작 시스템이에요. 6개월 전에 드라마를 다 만들어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스케줄대로 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래요. 자기가 하고도 있잖아요. 6개월 전에 한 거는 다 바꾸고자 해요. 여기 계신 김희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 바꾸실걸요. 예.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프로야구단을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임기응변, 그냥 궁즉변, 그때 계속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일상에서 존재하는 가벼운 트랜스 감각이거든요.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말 욕먹을 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미덕이에요. 두 번째, 손정희 회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시청자 게시판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팬들이 우리 선수를 후보 선수 누구를 기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한류 드라마를 보세요. 이 친구는 이번에 이제 죽어야 돼. 근데 그 시청에서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이 친구가 너무 다크호스예요. 살리죠. 결국은 드라마가 엉망이 되죠. 지그재그로 막 하잖아요. 막장이 되고. 근데 손정희 회장이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인터랙티브 하다라는 거예요. 프로야구는 굉장히 생기발랄해지는 거죠. 아니 문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드라마가 막 엉망이 되고 욕하면서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정적인 스탠스로부터 긍정적인 스탠스로 옮겨간다는 게 외부자인 손정희 씨의 주장이고, 백남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은 개고기를 먹으려고 하는가? 과거 북방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늑대 사냥을 했다. 그때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화의 치부를 직시해야만 새로운 안목이 열린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기무 수십인, 그 춤추는 사람 수십인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따르면서 일어나가지고 답지저항, 땅을 밟는데 낮게 또 높게 이러면서 뛴다는 거죠. 땅을 밟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수적 상응, 손과 발이 같이 나가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뛰는 그 감각으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이죠. 발이 나갈 때는 손은 뒤로 가야죠. 되게 부산에 계신 최변 선생님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세요. 답지 저항 수적 상응.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인사불성 상태에서 춤을 춰왔어요. 8월에는 달을 보면서 남녀가 강강술래를 추죠. 원을 그리면서. 마티스의 원무는 알아도 사실 강강술래는 되게 시시하죠. 고려시대 때도 이미 그게 있었어요. 유학자인 이규보 선생이 시금털털한 막걸리에 저절로 배가 불러 일어나 뛰며 몸을 솟구치어 결국은 머리로 대들보를 들이받고 만다. 너무 뛰어가지고 대들보를 들이받고 말죠. 네. 다시 한번. 진한 편에도 진한, 마한, 고구려, 부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북방서부터 땅끝 마을까지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한 트랜스 감각이 있어요. 춤의 역사에도 이 춤을 삼박자의 엇박춤 또는 어깨춤, 백남준의 표현에 따르면 싱코페이션이 있는 삼박자의 율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작품을 만들 때 무의식으로 만들지만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무당이다. 매년 10월이 되면 어머니는 1년 액을 때우기 위해서 무당을 부른다. 소위 제습굿을 하는 거죠. 3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것이 24시간 해프닝이 된다. 혼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밤에 이루어지는 예술, 그것도 그녀의 예술이 된다. 이건 중국 악 리듬하고는 전혀 다르다. 한국의 리듬은 싱코페이션이 있는 3박자로 3박자, 5박자, 7박자로 이어지는 홀수박자가 많다. 내가 작곡을 하면 거의 3박자, 5박자가 되던 것은 결국 한국의 미술, 그 중에서도 민중의 시간예술, 춤, 무당의 음악에 가까운 것이다. 192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예술가들은 거의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후학으로서 한 세대가 이제
지났는데 그분들의 세계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복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헝가리 사람들이 말을 타는데 말이 뛸 때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말이 뛰면은 활은 내리고 말이 가라앉으면은 활을 올린다는 거예요. 상하에 맞춰가지고 보충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노자도덕경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죠.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이 천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는 것은 누르고 낮게 있는 것은 올려줘가지고 플랫 라인을 만든다. 여유가 있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대칭적인 감각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무의식 자체가. 한국에 연극 연출가 딱 한 명만 들려고 그러면 미술 동네하고도 정말 가까운 연출자 한 명만 들려고 하면 오태석 선생님 있어요. 아롱구제에 있는 이분의 최근 연극은 정말 전성기예요. 삼국유사를 가지고 작품을 하시죠. 마늘과 쑥. 그 전에 셰익스피어 템페스트는 또 이렇게 가면극을 하셨는데 너무 멋있고 한번 보시면 뭔가 감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중에는 고현옥 희곡의 김광보 연출에 지하생활차들이라는 게 아주 걸작입니다. 구릉덩덩이 선비의 전설. 이 구렁이 선비의 비밀을 촛불을 켜고 폭로한 바람에 촛농이 떨어져서 선비는 땅끝으로 사라지고 한 그 여인은 땅끝까지 그 난군을 찾아서 가는 모험 얘기예요. 이런 전설 많죠. 그걸 가지고 연출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막 약간 횡설수설했죠. 그 세계를 연극이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현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연극에서 대부분은 그냥 서구 근대 연극이에요. 네. 조선 총독부 촉탁이었던 아키바 다카시라는 사람이 첫 번째 자료를 만들었어요. 수족을 상하로 움직이고 신체를 약동하게 하는 이 무답. 이 무답이 그대로 일본에 가면 부토가 돼요. 이 한자 그대로 일본 말은 부토라는 한자예요. 히치카타 타치미라고 하는 그 동양에 안무가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 피나바시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 히치카타 타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부토는 정말 죽은 신체에 타버린 신체, 탄화된 신체의 춤이에요.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서 원폭 맞았잖아요. 시체밭이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시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몸을 벌떡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좀비처럼. 그게 춤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아키바 다카시가 얘기하는 무답의 이야기와 그 일치해버려요. 뭐에 씌어가지고 하는 거, 빙의돼가지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광대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는 근데 광대라고 하는 게 지금 성료화되어 있잖아요. 히치카타 타치미는 막 서양 사람들도 엄청난 그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체가 부토라고 하는 신체 그 자체의 실험적인 그 퍼포먼스가 지금도 계속 꺼냈어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됐죠. 우리한테는 이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류학자들, 국문학자들, 또 그냥 아마추어들이 제각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국문학자들은 그냥 무가를 정리를 하고, 인류학자들은 그 내에서 작은 영역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아마추어들은 뭐 저처럼 와서 싱거운 소리를 하는 거죠. 미학, 소위 미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앙티오이디푸스 같은 책이 나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세계에서는 활발하죠. 예술가들은 목마르게 뭔가를 원해요. 백남진 93년도에 요셉 보이스, 정말 끈질기게 요셉 보이스를 삼원으로 이렇게 떠받들면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역이에요. 건곤, 둔, 몽, 태비, 가인, 미제, 이런 꾀를 썼어요. 뭐 건꾀, 곤꾀, 둔꾀, 몽꾀, 태꾀, 비꾀,
가인괴, 미제괴 다 좋은 꾀예요. 꾀 자체가. 근데 뭐 주요 뭐 끄집어낸 거는 딴 게 아니고 태괴하고 비괴를 썼기 때문이에요. 태괴하고 비괴. 태자는 뭘까요? 하늘에 곤괴가 있어요. 곤괴라고 하는 거는 땅이거든요. 하늘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건괴. 땅에는 하늘이 있어요. 비괴는 뭐냐면 하늘에 하늘이 있어요. 땅에는 땅이 있어요. 태괴는 건괴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꾀예요. 비괴는 천하의 나쁜 꾀예요. 하늘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에는 하늘 기운이 필요해요. 이래야지 얘가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노자도 읽고 뭐 헝가리 사람의 말 타는 방식도 읽었는데 이게 바로 대칭적인 방식이에요. 비괴는 뭐예요? 하늘은 하늘로서 오만하죠. 땅은 땅으로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이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접속이라는 것이 이 한마디예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아까 저 드림타임도 보셨잖아요. 그 검은 플로우가 이렇게 다 쓸고 지나간 압도적인 비대칭의 세계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그 세계를 우리의 무의식이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하든 실제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무의식의 핵심이 뭐냐면 대칭성이라는 말이죠. 시메트리. 근데 대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대칭적이다. 아름답다. 비례가 살아있다. 균형이 있다. 굉장히 고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기우뚱한 균형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지금은 한국 사회를 보세요. 기우뚱한 균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새누리당은 뻘짓을 해도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지지층이. 민주당은 뭔가 독수를 쓰고 비상수단을 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SNS나 모든 뭐 소문이라든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도 이 비대칭 자체가 해소가 안 되죠. 기우뚱거리지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저는 대칭성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대칭성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식, 뇌세포와 뇌세포를 서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네. 그게 지금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끝이 없겠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축구공을 뉴기니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줬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축구를 배웠어요. 그런데 90분 경기가 아니에요. 웬일로? 뉴기니의 원주민 가후쿠 가마족도 유럽 문명의 유입으로 축구라는 새로운 게임을 배웠다. 그런데 그들은 양 팀의 승부가 똑같아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경기를 했다고 한다. 이게 뭔 소리? 게임이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축구의 소식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할 법한 이들의 리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클로드 레빈스트로스에 따르면 이것은 원주민들이 게임을 리추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의로서, 신과의 대화로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승부가 나는 게임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의례, 리추얼의 원리는 다르다. 반대다. 게임은 1, 2등을 가려야 되지만 의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팀 사이에 대칭적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대칭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승부. 그러니까 저주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평하게 게임을 축구를 해야만 하죠. 내가 봐주지 않으면서 스코어가 똑같아질 때까지 몇 날 며칠 계속 하는 거예요. 축구를. 똑같아지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한일전을 하는데 우리가 스코어가 똑같아. 우리가 3대 0으로 있는데 3대 3이 될 때까지 승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뛰죠. 이겨가지고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죠. 비대칭 상태를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이긴다라고 하는. 근데 이들은 내가 너하고 동등하다. 대칭적이다. 심지어
나는 너다라고 하는 선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다는 거죠.